안녕하십니까. 한동대 기름평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름평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이름으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 나이가 만으로 70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방송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죄인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난달 죄악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금도 유물론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과학 때문에 신앙을 갈등을 겪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시대, 과학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름평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방송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먼저 부모님 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평안남도 개천이 고향이시고 부잣집 막내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북도 영변과 평안남도 개천은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집안끼리 결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언제 결혼했는가 하면 1945년 10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저희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달에는 북한과 남한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소련군이 이제 다스렸는데요. 이 소련군이 와서 많은 나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그 폐물을 갖고 신랑 집에 이제 가지고 가는 도중에 소련군이 나타나 가지고 딱 총칼을 들이대면서 그 폐물을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오면은 여성들이 다 숨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소련군들이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결혼한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시댁에 남아있다가 이제 1년 반쯤 후에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1947년도 4월 달쯤인데 그때는 이미 38선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철조망이 쳐져서 자유왕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탈출했느냐 하면은 그 깜깜한 검은 날 밤에 12시에 이제 서해안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해안은 이 바닷가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썰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쫙 빠지게 되면 이 철조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그 검은 날 밤에 그 바닷물이 빠진 그 갯벌이를 3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남동생 외삼촌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남한에 내려오니까 이미 아버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 철도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산 철도병원에 간 이유는 1947년도에 부산에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콜레라가 돌았는데 그 당시에는 수소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개천물로 빨래도 하고 밥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천의 윗집이 콜레라 걸리면 그 밑에 집은 모두 다 콜레라 걸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부잣집 아들이지만 38선이 딱 막히고 나니까 고향에서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 가면은 밥을 마음껏 먹게 해준다고 하니까 좀 위험하긴 하지만 부산에 와서 철도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남한에 와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와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집이 없으니까 그 철도병원 병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부산 거제동의 철도관사에 살게 됐습니다. 이 철도병원은 사실은 국립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최초의 병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산대학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최초의 병원은 철도병원. 근데 이 철도병원은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집을 줘요. 그걸 관사라고 합니다. 그 철도관사가 부산 거제리, 거제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부산 거제동에 있던 거성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가게 됐는가 하면 외삼촌이 먼저 교회를 가고 외삼촌이 어머님을 전도해서 이제 거성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외삼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교회를 나가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하면 마치 천사가 오는 것 같아서 방을 깨끗하게 도배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때 저를 이제 잉태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새벽마다 10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신방을 왔던 권사님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2살 때 될 때 저희 집이 거제리에서 초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제리에서 초량으로 이사 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철도병원 원장님은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관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철도병원 외과과장이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원장 관사에서 살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었습니다. 그 원장 관사는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리고 일본식 다다미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연못도 있고 작은 지하 방공호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아마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연못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6.25 사변이 생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친척, 아버지 친척, 아버지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살았고요. 한 가족이 한 방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 숫자도 많았죠. 뭐 어떤 집은 6명, 8명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저희 집에 살았고요.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께서는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을 공부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갔을 때 그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셨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그 친척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또 아버님의 선한 마음, 어려울 때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아버님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을 받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월급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김밥 장사 등 여러 가지 장사를 했고요. 그렇지만 식사는 하루 두 끼, 꽁보리밥에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불평하지 않고 좀 더 잘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은 미션 스쿨인 영변 숭덕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개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어머님께서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다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초랑으로 이사 온 다음에는 초랑교회에 등록했고요. 약 30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머님께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일학교를 다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닌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아주 추운 날 교회 가가지고 제가 어른 발을 녹인다고 난로에 녹인다고 하다가 비싼 나일론 양말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둔하다고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랑이 참 많으셔서 저에게는 어머님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오산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국자예요. 그리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정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지금은 의사지만 실제로는 철학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젊을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철학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를 앉혀놓고 키르케고르, 하이데카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우리들 보고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흠은 영적인 체험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래서 뜨거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6.25 사변 때 수많은 병사들을 이제 치료했는데 한 번은 머리를 다친 병사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 머리뼈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계속 두뇌가 흘러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흘러나온 두뇌를 닦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점점점 바보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의 신앙을 핍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참 훌륭한 점은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때릴 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맞으면서도 소리를 안 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지를 비판한 적이 없고 항상 우리들에게 아버님을 존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버님의 훌륭한 점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철도병원 외과과장 할 때 부하 직원이 명절 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자가 담긴 선물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맛있는 과자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그걸 보고는 어머니 보고 그걸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중에 몇 개를 꺼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밑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자기를 진급시켜 달라는 뇌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똑같은 걸 사가지고 다시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나중에 철도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그 당시 저희 병원은 진료비를 한 5원 정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주위의 병원들은 대략 10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실적이 훨씬 더 좋은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이걸 5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자 그랬어요. 그때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병원에 오지 못하고 거의 죽을 때 돼서 오고 또 죽기 직전에 사망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집으로 왕진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버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소천하셨는데 사랑이 많으신 어머님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신 아버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름평TV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는 정말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친구가 없었는가 하면 한 번은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에다가 과일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할 말이 생각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멀뚱멀뚱 쳐다보고 조용히 있으니까 그 친구가 다시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냥 집에서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위인전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은 그냥 착하고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산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손님들이 오면 저를 불러가지고 산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야, 12 더하기 13은 뭐냐? 또 110 더하기 130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고요. 제가 그걸 또 맞추고 나면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위 어른들이 과학자가 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잘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가지고 노벨상과 함께 주는 금반지를 어머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금반지가 제일 좋은 걸 알았고요. 또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입학시험이 있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 당시에 인류중학교인 부산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은 친구분이 오시면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척 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그 자랑을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칭찬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 만들어진 자존감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아이들을 칭찬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칭찬하기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자존감을 아주 높여줍니다. 자,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 잘 자라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기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걸 읽는데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럼 동물은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막 과학책을 찾았습니다.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만들어지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질문이 저한테 가면서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 도서관 선생님께서 철학 코너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과 계속 가서 이제 그런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읽고는 제가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독서실 들어가기 전에 200자 원고지를 한 20 몇 장 샀습니다. 근데 금방 그 원고지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노트지에다가 열심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영도딸이 간다는 것은 자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독서실을 뛰쳐나오는데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문을 통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구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돌계단 내려오는데 돌계단 딱 서늘하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하늘이 태양빛이 강렬하게 느껴지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밝은 하늘.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제가 현기증이 나가지고 딱 옆에 붙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회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자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독서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저는 내성적이라서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만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약간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독서가 좋습니다. 책 읽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모든 책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책은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읽혀야 돼요. 책은 정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영화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책을 읽어보고 또 아이가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아이에게 책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물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고 든 것은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또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이에게 믿음을 전하려고 하면 더 주의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위인전을 보니까 위인전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죽더라고요. 진짜 모두 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부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불교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계속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권장 도서를 한 권씩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리스트 중에서 제가 철학책을 고르니까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정말 조숙하다고 대견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름평TV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이 뭐냐고 갑자기 저를 지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사람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주위 학생들이 막 웃었어요. 사람이 물질이래.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색하게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저한테 물어봤어요.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앉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앉으면서 웃고 있는 친구들한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물질이야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동급생 중에 약을 먹고 자살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겨우 살아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그 친구도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자살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졸업하는 마지막 날에 그 앞에 있는 그 친구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하나 적어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라는 그런 뜻의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도 저에게 한마디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졸업 기념책자에 있는 제가 쓴 남기고 싶은 말을 읽어봐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매일 한 방울의 피를 흘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그만한 행복을 얻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죽음은 끝이라는 허무주의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 절박함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그 졸업 기념책자에 있는 제 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피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수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방울의 피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한 방울의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또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동안에 가장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류대학을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닌 부산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에 매년 한 150명씩 들어갔어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서울대학교에서 계열별 모집이었습니다. 자연계열, 인문계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12월 말에 대해서 원서를 쓰는데요. 그 당시는 우리가 학과를 딱 이렇게 정해서 본고사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생물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의과대학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자신도 의사고 또 자녀도 의과대학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이따위 생각을 하니까 생물학과를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중학교 썼던 글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책상 제일 밑에 서랍에 딱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 앞에 딱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비밀이 탄로난 것 같아서 그것 때문 아니라고 제가 하고는 아버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마당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고집대로 제가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다가 이제 원서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상한 일이 뭐냐 하면은 대학 시험 치기 며칠 전부터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 쓸데가 없는데 이거 외우려니까 막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이 어디서 시험 쳤는가 하면 서울 공릉동에 있는 서울공대에서 시험 쳤습니다. 물론 지금은 옮겨졌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대 공대가 서울 공릉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그 서울 공릉동에 숙박시설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지방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빌려줬습니다.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제가 기숙사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왠지 공부는 안 되고 마음은 해이해지고 또 제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스팀이 나왔어요. 스팀. 그러니까 저는 스팀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뭐 스팀이 나오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스팀을 끌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졸음만 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첫날 시험을 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수학 과목이에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시험 치는 도중에도 긴장이 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아는 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긋해가지고 그날도 일찍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새벽 2, 3시에 딱 깼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옆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막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저는 그냥 일찍 자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척 하면서 어머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또 기도를 듣는 동안에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쯤 딱 일어나가지고 일단 맑은 마음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스팀부터 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제가 만지다 보니까 끄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팀을 끄고 그날 실 과목을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시험장을 갔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머님께서 저를 데리고 주위에 이제 조그마한 나무 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어머님하고 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는 꼭 기도하라는 어머니 말씀대로 그날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날은 진심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영어 시험을 쳤는데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생각이 너무 잘 떠오르고
마지막 문제까지 자신 있게 풀고 나니까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머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론평TV 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하는 말이, 야, 너는 공부는 잘하는데 사교성이 너무 없다. 인간관계를 좀 넓혀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마도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 썼던 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기념책자에 썼던 글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도 있고 제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백과사전에 있는 스포츠와 취미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또 취미도 잘하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도 치고 뭐 밤새 트럼프 놀이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들어간 하숙집이 그 부산고등학교 선배들하고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새 그냥 트럼프 놀이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한 때가 1974년도입니다. 1974년은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냐고 직후예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197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서울대학교 공대 정문 앞에는 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체력탄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려면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은 이제 관악산을 옮겨갔어요. 그런데 관악산을 옮겨갔는데 그 2학년 때는 아예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관악산 캠퍼스 정문 앞에 탱크가 딱 있고 완전히 놀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놀다가도 늦은 시간에 그 하숙방에 혼자 들어오면 언뜻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한번 이제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다가 잠이 들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인생의 무가치함에 슬퍼하고, 또 어떨 때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죽음 앞에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요. 늘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성적이라서 이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마음이 너무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누군가 만나서 좀 말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멀리 서울대 공대 기숙사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또 가가지고 막상 들어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기숙사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까운 친구한테 한 두세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물어봤고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문제를 좀 털어놓고 막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방황을 짧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격 탓도 있지만 제 자신이 제가 가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 하고 마음에 단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물론을 그냥 완전하게 믿은 상태죠. 그래서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주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방송을 꼭 보도록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도 나오고 석사학위도 받은 후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는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과학을 통해서 잘 알고 내려 알자.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문을 좀 잘 알고 그다음에 자연의 근본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한 중간에서보다 조금 좋은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는 정말 먹고 자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제 좋은 대학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 대학에 이제 그 전학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에도 신청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그 신청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공부하려는 이유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청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나는 4가지 신비를 알고 싶습니다. 이 4가지 신비가 뭐냐 하면은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마음의 신비, 물질의 신비, 이 4가지 신비를 알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신청서를 보고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들이 한번 고려하겠다 하고 연락이 왔지만 결국 입학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를 갔느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산타바바라 분교라는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산타바바라 분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클리, UCLA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분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산타바바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올라가면 나타나는 그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너무 좋아요. 1년 내내 온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들이 은퇴할 쯤 되면 여기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제가 전공하려고 하는 고체 이론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대학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인류대학답게 학생들도 똑똑하고 교수진도 좋고 강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또다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전공하는 고체 이론 분야에서 유명한 스칼라피노 교수를 지도 교수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훌륭한 분을 지도 교수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긴장이 약간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가 준 연구 과제가 뭐냐면은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하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물리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저는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너무 놀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물리 개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도 모르고 기초적인 물리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